안녕하세요. 자,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저녁반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12월 달인데요. 12월이 넘어가고 이제 해가 바뀌고 내년 시험 대비 준비한다고 할 때는 이 기본서를 읽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우리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서 기본서를 읽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각오로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강의 진행하는 도중에 요 책 내용 중에서 말이죠. 봐야 될 부분, 반복해서 봐야 될 부분하고 간단하게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 이걸 좀 가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하는 이런 내용들만 좀 잘 체크를 해 두세요. 체크해 두시고, 해가 바뀌게 되면은요, 내년에 이제 보실 때는 기본서는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체크해 놓은 부분만 좀 빠른 속도로 좀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오히려 기본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그 옆에 방주 부분 있죠. 방주에 그 OX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좀 잘 유념해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객관식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 진도 나가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제 방향은 기본서에서 앞으로 반복해야 될 부분 잘 이제 정리해 두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지금 강의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학원 안에서는 전부 다 이제 마스크 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끼고 지금 강의를 합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실전처럼 여기 좀 나오셔 가지고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요. 강의 듣는 동안에는 다른 데 자리 비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내일부터 이 복습형 모의고사 문제도 드릴 겁니다. 그 모의고사 문제를요, 20문제 드릴 텐데 이 20문제를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킹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18분 내지 19분 요 정도 시간으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타이머 딱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시간 안에 과연 풀 수 있는지를 계속 매일 테스트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모의고사에서도요, 자기가 풀었다가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틀린 문제를 체크해 두셨다가 맞힌 문제는 그냥 시간이 항상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힌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고 틀린 문제 중심으로 좀 계속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는 게 이제 주된 목표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하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요 객관식 강의할 때, 객관식 대비용으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서와 문제집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서를 보게 되죠. 처음에는 어떤 과목이든 기본서 한 권을 일단 사가지고 읽게 된다는 거죠. 기본서를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제 문제집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서를 보고 나서 문제집을 풀게 되면은요, 거의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 반타작 정도 됩니다. 50%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문제 풀면서, 내가 지금 기본서 읽은 부분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가지고, 해당 부분 찾고, 밑줄 꺾고, 별표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을 체크해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별표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은 일단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기본서 최대한 빨리 보세요. 한 시간당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막 넘길 수 있을 정도로요. 자, 빠른 속도로 본 다음에 문제지를 이제 풀게 되면 거의 다 틀린다 그랬죠. 그래도 틀린다 하더라도 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되돌아가서 찾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 자체를 그냥 반복하세요. 이 통째로 반복하세요. 반복하셔가지고 틀린 지문을 완전히 자기 걸로 그냥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하면 지문으로 나왔던 것 중에 틀린 것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출제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시험장에서 실전으로 출제됐을 때 초스피드로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문제지 자체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지식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만큼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나 혹은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이 객관식 지문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자체를 외우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점수가 좀 올라가요.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자,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돌아가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기본서는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쭉 같이 보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 주시고 제가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는 꼭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그것만 보면 된다. 우리 1회독 할 때만 좀 이제 신경 써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할 때는 체크하는 것만 보세요. 체크하는 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한다고요?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교재 방주에다가 OX 문제 있죠. 그 OX 문제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문제집도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출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집이. 그리고 지문을 이 방주에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방주의 OX 문제를 완전히 자기 걸로 나누면 결국 문제집도 나중에 빨리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자라는 거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거의 반격리 상태로 그렇게 뭐 지내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게끔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이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 집중력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또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12월 달은 아직도 이제 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공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목표를 잘 세우셔가지고요.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내가 좀 취약한 과목 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전 과목을 한번 다 볼 수 있게끔 좀 타이트하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해가 바뀐 상태에서도 좀 자신감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 바뀌기 전에 적어도 1차 전 과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헌법 관련해서는 제가 이 체크해 드리는 부분 있죠. 이걸 잘 해주셔야 된다.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쭉 지나가서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책이 좀 지저분해져야 됩니다. 체크해둔 부분하고 체크하지 않은 부분. 지저분해져야 되지. 강의 끝났는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나 이거 2회독, 3회독 할래?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건 어차피 이거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 딱 합격이 하단 말이죠. 뭐 2년 공부, 3년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래 공부하면 공부량이 쌓일 것이다. 자기 느낌은 그런 거죠.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암기 사항들은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공부량이 쭉 늘어난다 해가지고 공부 실력이 쭉 쌓이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그러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공부하는 만큼 빠져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 빠져나가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큰 낭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내년 합격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오늘이 말이죠. 오늘이 사실은
법무사 2차 합격자 발표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우리 합격생 뭐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또 인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 합격한 사람도 지금 뭐 보니까 아주 뭐 딱 짧은 시간 내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수석 합격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내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세요. 합격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고 그 합격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기꺼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 같은 경우는 20문제 나오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죠. 보통 이제 다른 과목 민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치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책 볼 시간 여유도 별로 없고 제가 그걸 감안해서 강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부량은 뭐 똑같죠. 어차피 오전반이나 오후반이나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량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헌법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0문제가 우리 헌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파트로 나누는 거죠.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본권 파트가 있고, 통치구조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러면 20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이제 보면 777 하면 21문제니까 그래도 677 하면 이제 20문제가 되죠.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근 경향을 보면 여기서 뭐 한 2문제 정도 더 빠지고 한 문제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2문제 나오거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677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통치구조 파트는요. 통치구조 파트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 내용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 공부할 때는 항상 조문을 잘 보셔야 된다. 헌법 조문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평소에 늘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2020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조문에서 무려 7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예전보다도 한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보통은 한 2문제, 3문제 정도라고 한다면 원래는 거의 7문제 정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시험 끝나고 나서 일부 수험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조문을 조금만 더 볼 걸,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봤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조문 좀 관과했더니 좀 아깝게 좀 틀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 끝나고 나서 그렇게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제가 그렇게 조문 위주로 하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올해처럼 조문에서 많이 나온다고 단정 못합니다. 평소처럼 다시 되돌아가서 한 2-3문제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은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문 틀려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은 뭐 몇 문제가 나오든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헌법 공부하시면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2주 남짓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헌법 강의 듣는 날은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 조문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숫자고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민법만큼 그렇게 조문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하는 도중에는 매일 조문을 좀 꾸준하게 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해박 끼어가지고 다른 과목 보기 시작하면 헌법은 뒤로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바로 그냥 문제만 계속 풀다가 최신 판례만 보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매일 헌법 강의 듣는 날은 조문을 꾸준히 보시라는 거 제가 강조드립니다. 특히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조문 위주로 나오고요. 기본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본권에도 다시 이제 총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설에는 부분이 있고, 자, 포괄적 기본권,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뭐 정치적 기본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아요. 조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결정이라고 하죠. 헌재 결정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헌재 결정 위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첫 시간에 좀 드리고 진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나서 1페이지부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론 부분은 이건 앞부분에 이제 헌법의 의의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뭐 헌정사 부분이라든지 재정 개정 변칙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나와요. 기본 원리. 기본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 뭐 사회국가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본 원리 다음에 이제 기본 제도라 그래가지고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 총론에서는요. 총론에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기본 논리와 기본 제도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이 뒷부분 기본 논리와 기본 제도 이쪽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헌재 결정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뒷부분 이쪽이 잘 나오고요. 자, 기본권 파트는 이 앞쪽,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포괄적 기본권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이 많이 출제되고 뒷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범위는 많지만 출제 비중은 앞쪽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이 중요하고 자, 통치구조론 하게 되면 골고루 출제되지만 그중에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이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법원 쪽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 쪽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뭐 특정 파트에서 뭐 몰아서 이게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사실 꼼꼼하게 보게 되면은요, 민법만큼이나 이 또 광범위한 내용을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약 조절 잘 하셔가지고 이게 헌법이 진짜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뭐 헤엄치듯이 막 그런 느낌 들면 안 되거든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정해가지고 전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판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이론 이렇게 딱 한정해가지고 뭔가 공부량을 적정하게 잘 이렇게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넘치게끔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약간 넘치게끔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객관식은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건 제가 늘 강조드리고요. 그러니까 조문 보시고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 요 출제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뭐 골고루 출제되는 형태인데 그 중에 강약을 조절하게 되면 총론은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 기본권은 이쪽 부분, 통치구조는 법원이나 헌재 결정 이쪽에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그 관할하는 사항 중에 위헌법률 심판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사건. 이거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그 책을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맨 뒤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서는 앞부분의 책을 읽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소원. 자, 요거 두 개를 좀 설명드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자, 갑과 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법률을 적용했더니 갑이 소송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법률이 상당히 좀
그 안 좋은 내용으로 돼 있다. 이게 헌법 정신에 좀 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 법률이 이 헌법보다 이제 형식적 효력이 하위다 보니까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위헌인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걸 한번 물어봐 주십사 하고 법원에다가 이걸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위헌 제청 신청이라고 합니다. 제청 신청.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걸 제청이라고 해요. 제청. 자,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서 제청을 할 때는 요 재판 있죠. 재판. 요 재판은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시키고 헌재 그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나중에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요 제청 신청 있잖아요. 제청 신청. 요거 법무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헌 제청 신청. 이거 법무사가 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내는 거거든요. 법원에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사가 위헌 제청 신청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위헌 제청이 가능해요. 그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위헌 제청 신청 받아가지고도 위헌 제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자 헌법에 위반된다 혹은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걸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그보다 더 상위인 법률이 형식적 효력이 더 높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사건 번호가 붙거든요. 근데 이 사건 번호가 헌가 이렇게 붙어요. 헌가.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거는 맨 처음에 그 이제 위헌 제청했을 때 그 제청한 연도를 보는 거고요. 뒷부분은 그냥 이제 사건 1년 번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20 헌가 몇 번 이렇게 되면은 2020년도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 있고요. 제2항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헌법소원의 근거 규정이거든요. 근데 68조 2항의 헌법소원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제청 신청을 기각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각하해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법률은 위헌 제청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위헌 제청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본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제청 신청을 기각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기각시켜버리면 당사자는 그러면 가만히 그냥 울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자 갑이 이 A라는 법률을 들고 가서요.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거 헌법재판소에 바로 가져갑니다. 바로 가져가가지고 이거 위헌인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거는 법률이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 위헌법을 심판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할 때도 앞에 보통 이제 이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한다 해가지고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불러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부르고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그런 헌법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렇게 결정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68조 1항의 헌법소원 이게 좁은 의미의 헌법소원을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헌법소원 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헌법소원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 이 헌법소원은 6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소원을 말하는 거고 이 헌법소원을 대비해서 이거 규범통제 헌법소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자, 이거는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보통 헌법소원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바로 그냥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는 없고 다른 요건도 또 갖춰야 돼요. 뭐 청구기간 문제도 있고 보충성 원칙 문제도 있고 다른 요건 다 갖춰야 되는데 일단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요청하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걸 흔히 좁은 의미로 헌법소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 공부하잖아요. 헌법을 공부한다고 할 때, 자, 헌법 총론에서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제도 이런 거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에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이게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어떤 기본 제도가 헌법 정신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심사하기 위한 걸로 기본 원리 기본 제도 이게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기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권도 자,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만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으니까 과연 이제 이 기본권이 실제로 그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냐, 실제로 이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이런 거 이제 헌법 소원 요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헌법책을 통해서 기본 논리든 기본 제도가 됐든 기본권이 됐든 이런 내용들은 전부 헌법 재판에 있어서 그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위헌 여부, 이것도 헌법 소원 제기 가능 여부 이런 걸 이제 연결해가지고요. 결국은 헌법재판으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권도 공부하고 뭐 기본 논리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통치구조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우리가 국회면 국회, 정부면 정부, 현 상황, 현재 그 각종 그 국가기관 간에 서로 뭐 통제와 견제 수단이라든지 현재 상황 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정부를 어떻게 통제하고 대통령은 어떤 권한이 있고 국회의원은 어떤 지위와 뭐 의무를 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현 상황 그 자체를 전문 위주로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 헌법 공부한다고 할 때 총설이나 기본권 파트는 결국 헌법재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통치구조 부분은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각종 법률 규정 이런 걸 좀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제가 법무사 강의를 할 때 법무사가 뭐 이렇게 헌법 소원 제기한다든지 뭐 그럴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헌법 소원 제기하려고 그러면 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제청 신청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니까 법무사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제가 이제 헌법 강의를 할 때 법무사는 뭐 헌법 이걸 거의 안 써먹으니까 사실은 뭐 큰 우리 뭐 법무사 업무와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법무사는 나중에 개업을 하면요, 자기가 아는 만큼 돈을 법니다. 아는 만큼 돈을 벌어요. 그래서 실제로 헌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헌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헌재 결정을 보게 되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부하다 보면 헌법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도 나오고 행정법도 나오고 뭐 형법도 나오고요. 거의 종합법이에요. 헌법이. 헌재 결정문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헌재 결정문이 예를 들어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 그러면 이 법률이 오만 법률이 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접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법 지식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법무사 업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한다고 할 때도 이거 하나의 그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런 기본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하는 데 대해서 꼭 나중에 뭐 우리가 써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 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부해두면요, 나중에 헌법책 이걸 갖다가 어디 보관해 놨잖아요. 나중에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책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하겠다고 해가지고 책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시험 발표났다 해가지고 막 책 다 팔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요, 기업하고 나서도 자기 보던 책을 꽂아놓고 막상 상담을 하다가 막혔을 때 제일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던 책입니다. 내가 보던 책. 저도 그 법무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막 두께가 막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그 뭐 실무 교재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막상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 뒤지는 것보다 내가 수험 공부하다가 보던 요약집 찾는 게 더 빨라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딱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도 나는 쓸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요, 헌법은 행정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법무사 행정소송 하잖아요. 행정소송을 할 때도 이게 기초지식으로 또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종합법이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른 소송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소신을 갖고 해야 이 집중이 좀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요 제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매 시간마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알아야만 이 헌재 결정문 읽고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고 말씀드리고 이제 준도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1장 헌법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 헌법 시험 문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없던 시절에, 그때는 뭐 이게 많이 취재되곤 했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워낙 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그 위주로 출제되다 보니까요, 앞부분은 거의 뭐 손을 안 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이란 무엇인가 할 때, 자, 이거 개념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헌법은 국가조직법이다 이러면 돼요. 국가조직법이다.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다. 국가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 어떤 권리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상으로 총설이 있고 기본권 부분이 있고 통치구조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권과 통치구조, 국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헌법이다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헌법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본 헌법 개념을 보세요.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자, 요 뒤에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나오고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헌법 개념이 고유한 의미 헌법이에요. 고유한 의미 헌법은 그야말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국가조직법이라는, 국가가 있으면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 헌법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은 국가가 있으면 어디나 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하고 현대 사회국가 헌법은 자,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그 개념이 조금 내용을 좀 달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지금도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근대하고 현대를 나눠야 돼요. 근대와 현대. 자,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이게 그 세계대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현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대와 근대 이전을 나누는 역사적 사건은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근대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국왕이나 귀족이나 뭐 성직자들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던 시절이고, 국민의
국민의 개념, 지금 생각하면 뭐 국민이 우리 국가의 최고 권력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국민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비가 사실은 대다수였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시절로 생각하시면 되고, 국민이 진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했던 때가 근대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민법을 아마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자, 민법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해가지고요.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 자치 원칙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 하게 되면 한마디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자유주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자, 프랑스 시민혁명은 누가 성공시킨 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자본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군대, 병력을 보유할 수 있어갖고 이게 유혈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정치체제를 전복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그 유혈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산가들이 중심이 된 혁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재산가들의 자기 권익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소유권 절대원칙, 민법에서 소유권 절대원칙 나오듯이 재산가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자유주의 사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자유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진짜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국가를 적대적으로 보고요, 국가로부터의 어떤 방해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사상이 반영이 된 대표적인 헌법을 우리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 그러거든요.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을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자유주의 국가라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를 국가에서 이제 마스크 쓰기를 장려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별 거부감 없이 마스크 다 착용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국가로부터의 나의 어떤 개인 영역, 이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마스크 써라 해도 말 안 듣죠. 나의 어떤 권리를 왜 국가에서 간섭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렸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사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서 했듯이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빈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와서는 오히려 평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고, 이거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현대 사회국가 헌법의 효시가 된 그런 헌법이고요. 헌법에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큰 의미를 갖는 거니까 헌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좀 상식이라 생각하고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현대 사회국가 헌법,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권익을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바로 이제 근대와 현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인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간섭을 허용하는 거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실질적 평등을 기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현대사회국가 헌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그 내용으로 권력 분립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권력 분립.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권 보장할 때는 역시 재산 보장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라고 할 때는 국가를 적대적으로 보니까 국가 권력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권력 분립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좀 적대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오늘날에서는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져 가지고 오히려 행정부를 중심으로 권력이 통합되는 오히려 그런 성격을 띠게 되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와 현대사회권법은 구분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 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는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반영된 대표적인 헌법을 하게 되면 버지니아 권리장전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으로 가시면요. 자, 이거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권 보장은 재산권 보장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논리였다는 것.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동그라미 2에 보시면요. 자유주의, 자유방임 사상의 영향으로 국가의 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 영역, 국가와 구분되는 개인의 자율 영역을 사회 영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 영역에 대한 개입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소극 국가, 야경 국가로 되어 있는데 국가의 권력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한된 권력을 가진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야경 국가라는 말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밤중에 밤야자죠. 밤중에 경찰 할 때 경입니다. 밤중에 도둑이나 잡아라 이거죠. 밤중에 도둑이나 잡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국가가 더 이상 나서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바로 근대 입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권 중심의 사상이고, 그 정도 받으시고요. 외견적 입헌주의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현대사회주의 헌법 할 때는, 자, 이게 이렇게 이제 근대 입헌주의 하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게 심화되기 되니까 국가의 개인 영역에 그 개입을 허용하는 헌법이 바로 현대사회주의 헌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오시면 5페이지에, 이게 뭐 표로 이렇게 좀 분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20세기 현대사회권법 해가지고 수정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 자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개입도 허용한다는 거고, 그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건 말은 뭐냐 하면요. 예전에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국가는 개인의 영역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고, 간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와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간섭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서는 법률의 내용도 그 헌법 정신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아까 첫 시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벌써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해서 무조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헌법에 반하면은 위헌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헌법률 심판제도 도입한 게 바로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뭐 가볍게 보는 형태로 그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의 분류를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5페이지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요 기본적인 내용 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